posing. 안녕하세요. 설명충 영화 리뷰 채널 무비컴퍼니입니다. 무비컴퍼니의 두 번째 영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인데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부에서 2부, 2부에서 3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반응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낮은 목소리를 살펴볼까요? 3부작으로 이루어진 낮은 목소리는 할머니들을 인터뷰하고 일상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우선 낮은 목소리 시리즈 중 1부 더 머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번째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위안부 강제 동원 할머니들과 정신대 문제대책연합회 관계자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1994년 8월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불교단체의 지원으로 나눔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1994년 8월 29일 기독교 회관에서의 공청회처럼 할머니들은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에 나가시면서 그들이 겪은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중국 호북성의 무안으로 취재를 가게 되지만 18분 중 3분만이 촬영에 응하시죠. 17살에 끌려가 하루 20-30명의 일본군을 받고 애가 셋인 중국 남성과 결혼하셨던 하 군자 할머니, 성기가 작아 일본군을 못 받는다고 강제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홍 강림 할머니, 딸에게 과거를 고백하며 울어야 했던 김 할머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94년 12월 7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그 해의 마지막 시위를 나가시죠. 그리고 송년회 시간을 보내면서 1부는 마무리됩니다. 2부는 강덕경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눔의 집이 이사하면서 할머님께서 직접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 2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부에서는 할머니들의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일상 속에서도 할머니들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꿈에서까지 나온다는 할머니. 나눔의 집이 이사하고 나서 운영진에 대해 오해가 생긴 할머니들. 모양이 다른 퍼즐 조각처럼 할머니들의 생각은 다 달랐기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함께 일상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덕경 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되고 감독님은 스스로를 답답해합니다. 보고 싶지만 아파서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강덕경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감독님은 윤두리 할머니를 만나 카메라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보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강덕경 할머니. 낮은 목소리 2부는 이렇게 할머니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주가 되는데요. 마지막 3부는 할머니들께서 주체적으로 증언을 하시고 1부, 2부와는 달리 할머니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작을 이어서 보면 알아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뭔지 알아볼까요? 바로 할머니들의 반응 변화입니다. 연작을 이어갈수록 카메라와 할머니의 거리, 할머니와 관객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집니다. 1부 더 머머링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카메라는 낯선 것이죠.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 또한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의 과거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1부에서의 할머니들은 그들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하시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2부 헤비추얼 새드니스로 넘어가게 되면 나눔의 집에 모여 사시는 할머니들이 텃밭을 가꾸고 손님을 맞으며 일상을 보내십니다. 폐암 선고를 받은 강덕경 할머니께서는 카메라가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담아주길 원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호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직접 요청하신 할머니. 부끄럽다며 외면하셨던 1부와는 달리 할머니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도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게 되죠. 마지막 3부 숨결에서 할머니들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부에서는 감독님이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었지만
3부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시기도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가 마주 앉아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수필로 기록해서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신 김윤심 할머니에게서도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1부에서 2부, 2부에서 3부로 넘어갈 때 할머니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지 못하다가 점점 마주하게 되면서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고요. 자, 낮은 목소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1993년부터 1999년에 걸쳐서 제작되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수요 집회 등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운동들이 진행되기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변영주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상적인 삶을 영화로 기록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제작하면서 어머니가 위안부였던 매춘 여성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는 5년 동안 위안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바로 낮은 목소리입니다. 낮은 목소리는 변영주 감독과 기록영화 제작소인 보임이 함께 제작했는데요. 어떠한 제작 지원도 받지 못한 그들은 제작을 후원할 100피트 회원을 구합니다. 직접 기념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죠.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는 필름을 들고 다니며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 방식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변영주 감독님에 대해 알아보고 갈까요? 1989년에 결성된 여성 영화 집단 바리터 창립 멤버로 참여해서 작은 풀에도 이름이 있으니와 우리네 아이들의 촬영을 맡았고 1993년 푸른 영상에 몸담고 있던 그는 제주도의 기생관광으로 알려진 매춘 여성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춘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낮은 목소리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변영주 감독님은 우리에게 화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나 낮은 목소리 등의 영화를 봤을 때 여성이나 인권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낮은 목소리를 제작할 때 더욱 몰두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낮은 목소리를 보고 강유가람 영화 감독에게 이 영화는 강덕경 할머니께서 노래하시는 장면으로 각인됐다고 합니다. 일본을 향한 분노와 삶에 대한 한탄이 묻어나오는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시는 할머니. 그리고 연대자들이 함께하는 장면에서 강덕경이라는 인물에게 성큼 다가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강덕경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아는 누군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했고요. 낮은 목소리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있어 삶이란 슬픔과 분노가 일성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소소한 기쁨도 실없는 농담도 존재한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카메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을 때 카메라가 할머니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선에 몰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차 자신과 할머니들은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생활하는 생생한 모습들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피해를 증언하기까지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운동가의 목소리로 힘있게 다가올 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낮은 목소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카메라의 자세를 알려주는 영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는 낮은 목소리 전과 후로 나누어짐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낮은 목소리는 극장에서 개봉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경험을 증언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으로 기록된 역사를 당사자의 시각으로 다시 쓰는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1995년 일본 야마기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오가와 신스케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넷팩이 뽑은 아시아 다큐멘터리로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 1996년 영화평론가협회 영평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 독일 뮌헨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추천작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브뤼셀 국제 독립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고 1998년 뉴욕 여성방송인협회 세계여성영화 걸작 23선에 선정되기도 하는 화려한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영화 후기 대담 부분에서 감독님은 보통 피해자로 인식되고 다뤄지는 위안부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다는데요. 그래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인 더 머머링을 촬영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의도를 금방 눈치채시고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는데요. 생존한 위안부들을 연구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변양주 감독님은 2부와 3부를 제작할 때 이러한 비판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변양주 감독님은 2부와 3부를 제작할 때 이러한 비판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위안부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께서 들려주시는 낮은 목소리,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무비 컴퍼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존중하면서 촬영한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들이 억지가 아닌 주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낮은 목소리를 제작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정서적 교감을 주고받았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위안부 관련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해방 후 살아남은 여성들은 귀국도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귀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현지에 버려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패전 후 위안부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덩그러니 남겨진 여성들은 돌아갈 방법을 구하지 못해서 또는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동원된 타국에 남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고통받았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그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루빨리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알려주셔서 더욱 생생한 낮은 목소리.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시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보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설명충 영화 리뷰 채널 무비 컴퍼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